대부분 사람은 UFO와 외계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광활한 우주에 수없이 많은 종족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UFO가 실제하지 않으며 외계 존재 따위를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도록 세뇌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비행체를 보았으며 그들은 침묵을 지키길 원치 않는다. 우주 비밀 파일이라는 책에는 비밀 파일과 문서들, 그리고 UFO와 외계 존재에 대한 핵심 목격자들 33인의 극비 증언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대화가 실려 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그리어는 UFO와 외계 존재, 우주기술 및 프리에너지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며 UFO 기밀 정보의 공개를 추구하는 외계지능연구센터의 설립자이다. 이 책에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보고 나면 오히려 UFO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더 힘들 정도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외계 존재들은 인간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해두었다. 인류 문명이 우주 문명으로 거듭날 자격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평화롭게 살고 대량팍의 무기들을 단념하며 우주 평화라는 의식으로 무기 없이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오늘은 우주 비밀 파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인류의 달 착륙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음모론이 무성하다. 이는 1969년 7월 20일에 방송된 장면에서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미국 국기를 세우는 와중에 깃발이 바람에 일렁이는 부분에 근거를 둔 것이다. 달에는 대기가 없으며 바람도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달 착륙은 실제로 있었다. 하지만 깃발을 세우는 그 장면은 뉴욕의 어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들은 왜 속인 것일까? 아폴로 5 착륙을 준비하던 나사는 달 궤도를 비행하던 중 달의 뒷면에 있는 구조물들을 사진에 담았다. 아주 오래된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워 보이는 것도 있었다. 모두 진보한 외계 존재들의 구조물이었다. 미국 공군 조종사인 돈 필립스가 가지고 있던 교신 기록에 따르면 아폴로호의 달 착륙 과정에서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여기 있다. 바로 저기에 있다. 저 우주선들의 크기를 보라. 그들은 분명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우리의 군용기들이 전열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그곳에만 비행체들과 외계 존재가 모여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나사가 가짜 착륙 장면을 찍은 것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외계 존재들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에게 열렬한 환영 파티를 열어주기로 결심할 경우 사진을 바꿔치기 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달 착륙선이 내려앉았을 때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외계 비행선으로 북적였다. 방송을 지연시킨 나사는 그들의 출연에 우주비행사들이 반응하는 장면을 잘라내고 미리 찍어둔 장면을 끼워 넣어 방송했다. 닐 암스트롱은 실제로 그들로부터 달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 간단히 말해 미국이 소련과의 군비 경쟁의 일환으로 달에 갔기 때문이다. 즉, 두 핵 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고도로 군사화된 경쟁적인 모험이었던 것이다. 비행사들은 아폴로5가 착륙할 때 있었던 달 기지와 외계 존재들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진실을 공개했다가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까닭이었다. 나사는 외계 존재가 있다는 당황스러운 사실 때문에 고작 몇 번의 달 착륙 이후 아폴로 임무는 취소되었고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과연 나사는 무슨 일을 해온 것인가? 아폴로 이후로 왜 뚜렷한 방향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말하는 외계 지적 존재란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진보한 종족을 가리킨다. 우리가 외계 지적 존재를 앞지르고 탐욕과 적개심을 품고 그들의 기술과 에너지원을 얻을 욕심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들이 텔레파시와 감각으로 우리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읽을 수 있고 우리의 노력에 깃든 정신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거두려면 과학적 개방성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사심 없이 이타적이어야 하며 해를 끼치지 말고 탐욕을 버리려는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6년 6월 8일 내셔널 인콰이어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두 눈으로 UFO를 본 나는 그 존재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10분 남짓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그 정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장담하자면 하늘에서 미확인 물체를 봤다는 이들을 다시는 비웃지 않을 겁니다. 일부는 유명한 UFO 관련 사건들과 증인들의 생생한 목격담이 무려 300페이지나 된다. 일부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을 요약하자면 진보한 외계 문명이 우리를 찾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것이다. UFO와 외계 존재 문제는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 더없이 은밀하고 분획화된 비밀 특수인가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1961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했듯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법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다. 니콜라 테슬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술 혁신과 이런 외계 비행체들을 연구한 결과 에너지 생산과 추진 시스템에 중요한 기술적 비약이 이루어졌다.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전리방사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물리학을 활용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기밀에 붙여진 초극비 프로젝트들에는 완전 가동되는 반중력 추진 장치와 새로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담겨 있다. 만일 기밀이 해제되고 이를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결핍과 가난 그리고 환경 파괴가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을 앞당길 것이다. 진보한 문명들이 어떻게 초차원적으로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서로 연락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게 해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저자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 첫 번째는 9살 때 처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UFO를 목격했던 일이다. 그 사건 이후로 몇 주 동안 저자는 분명 지구에 살지 않는 존재들과 만나는 일련의 자각몽을 경험했다. 저자는 명상과 초월이라는 개념도 배웠는데 때때로 자신의 의식이 몸을 떠나 샬럿 지역의 다른 곳을 지켜보거나 세상의 다른 지역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유체 이탈을 통해 우주 탐험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 첫 번째 체험과 공부를 통해 저자는 스스로 더 씌워놓은 3차원이라는 물리적 한계 너머를 보는 법과 우리 안에 무한한 의식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두 번째 사건은 저자가 17살에 왼쪽 허벅지에 심한 부상을 입어 폐혈증으로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임사체험을 하게 되어 자기 자신이 몸에서 쑥 빠져나왔다. 의식은 우주 깊은 곳으로 옮겨갔으며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우주의식이라 이해하는 상태를 경험했다. 저자는 우주의 광대함을 보았고 그것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인간의 제한된 3차원적 시각에서 보면 자신은 죽었지만 그렇다 해서 두려운 것은 없었다. 이윽고 별들 사이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두 개의 순수한 의식을 지닌 빛이 다가왔으며 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을 맞이하는 활짝 열린 상태로 들어갔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대화가 오갔지만 언어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 임사체험은 저자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그는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사실 죽음이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외계에서 온 우리의 방문자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도달할 그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차원 간 탈바꿈인 것이다. 하나의 창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존재가 있듯 지구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의 근원인 하나의 존재가 있다. 위대한 우주지성은 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에 이 의식의 빛을 드리웠고 우리는 그 미묘하고도 가득히 퍼져있는 힘을 통해 이 무한한 인식에 융합되고 서로에게 융합된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인간의 실체와 외계 존재의 실체가 하나라고 말한다. 저자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용어는 이 비행선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지어낸 영리한 심리조작의 수법이라고 한다. 이 비행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계 비행선으로 이 용어는 국가안보국에서 사용한다. 다른 하나는 복제 비행선으로 UFO처럼 보이는 인간이 만든 진보한 반중력 비행체를 말한다. 외계 비행선도 복제 비행선도 실제로 정상적인 공기역학의 법칙 안에서 날지 않는다. 이것들은 1920년대에 토머스 타운센드 브라운이 이미 개발했고 1947년 이후에는 추락한 외계 비행선들을 역설계해 얻은 장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첨단 물리학자들은 적어도 60년 전, 어쩌면 그보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외계 비행체와 거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 그 광대한 시공간을 날아오는 것일까? 0점 에너지장에 접근해서 보전압, 전자기, 자기력 선속 현상을 이용하면 사실상 질량이 없는 상태가 되어 무중력으로 부양하고 이동할 수 있다. 0점 에너지란
영점장으로 정의되는 이 에너지원은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 놀랍고도 무한한 에너지원이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의 3차원 물리 우주는 어디에나 그득한 양자 에너지의 바다에서 말 그대로 헤엄치고 있다. 그러나 무지한 물고기 신세인 우리는 아직도 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이 물체들이 사라졌다가 상당한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그들이 고정된 시공간의 물리적 국면을 벗어나 보다 비국소적인 국면으로 위상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체가 빛의 교차점 안쪽, 즉 우리 쪽에 있을 때 그것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물체와 똑같아 보일지라도 질량과 관성, 중력을 무시하며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다. 한편 비행체가 빛과 물질의 교차점 너머로 위상 전환을 해 들어가면 그것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 형태나 에너지 스펙트럼 또는 그 차원에 있을 때 비행체는 광속의 몇 배속으로 물질 우주 안에서 떠 있거나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천광년이라는 거리를 순식간에 건널 수는 없다. 물질 우주를 통과하는 이 국면에서는 항력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우주를 이해하는 바로는 모든 존재의 본바탕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지점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의 어느 지점에도 구속되지 않는 비국수적 본질이다. 이 본질은 깨어있고 지적이며 의식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 깨어있음의 인식, 구분되지 않는 순수한 지성, 그리고 우주의 마음이다. 풀립 하나하나에 존재하고 텅 빈 공간과 시간 또는 물질의 어느 한 지점에 국한될 수도 없다. 비국소적이고 의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이 존재의 구성 요소는 변하지 않으며 공간과 시간과 물질 같은 것들의 상대성이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마음의 본성이란 나눌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지점에 존재하면서도 시간이나 공간의 그 어떤 측면에도 구속되거나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이런 능력을 빌어 멀리 떨어진 어느 공간과 시간의 지점에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근본적 인식의 본질인 마음의 합일성이라는 본성을 빌어 누구라도 예지, 영감, 직관, 원격 투시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기초적인 우주론을 이해하고 나면 이를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진다. 다시 말해 의식은 절대로 나뉠 수가 없고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모든 지점에 모든 원자와 모든 은하계에 두루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과 물질의 연결은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외계의 전자통신 시스템은 마음과 생각과 전산화된 원격 측정이 서로 연결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UFO와 함께 텔레파시적인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과학계는 그런 사례를 아예 무시해버렸다. 저자는 52년 동안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생각과 의식에 직접 연결될 만큼 진보해 있고 이로써 비국수적인 에너지 스펙트럼들에 접속해 선형적인 시간과 공간을 건너뛴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뇌파의 활동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실험들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실험들은 아직 빛의 속도로만 날아가는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계의 시스템들은 빛의 교차점 너머에서 작동하며 물론 기술적으로도 촉진되기는 하지만 생각과 마음에 직접 연결된다. 이런 시스템에서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의 비국수적 측면을 이용해 수백만 광년이라는 거리를 가로질러 정보가 순간적으로 전송된다. 본질적으로 전자기 및 물질 수준 아래에 에너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이다. 이 영역을 두고 형이상학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매우 부정확하며 또한 시간에 속박된 표현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홀로그램이나 손전등 하나도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이었을 테니까. 외계 비행체는 고체를 통과할 수 있다. 이는 비행체 재료에 주파수를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종래의 밀도를 지닌 물질에 실제적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 주파수의 위상 전환을 통해 단단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의 상호작용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전혀 단단하지 않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실 그것은 텅 비어 있다. 이 현상은 오랫동안 보고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유령 같다거나 폴터가이스트로 치부되었다.
군에 있는 정보 제공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간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1953년 이전부터 물체를 물질화 혹은 비물질화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주에는 존재의 여러 수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외계 존재가 아닌 아스트랄 차원의 인간론적 세계와 존재가 있다. 그런가 하면 미묘한 영역에 있는 물질 우주의 측면들과 접속하고 이용하는 외계 존재도 있다. 또한 모든 외계 존재가 다 그렇게 진보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 동굴의 원시인과 맞먹는 종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수준으로 진화한 종족도 있을 테고 지금의 우리보다 수백만 년을 더 진보한 종족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파 신호나 내연기관보다 훨씬 진보한 기술을 가진 외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 주위 곳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레딩거는 우주를 통틀어 존재하는 마음은 단 하나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단지 놀랍고 의아한 이야기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언젠가 죽는 생명체이다. 그들도 진정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들을 존재 혹은 생명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이런 자문이 들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진정한 사람일까? 그들인가? 우리인가? 우리는 외계 존재들이 신적 지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분명히 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찾아야 한다. 그로부터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외계인들은 우리에게 적이가 없다. 우주를 군사화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우리는 신기술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를 우주여행으로 이끌 또 다른 신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외계 존재들이 스스로 나서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자신들을 드러낼 것이고 어느 강대국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구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고 어림잡아 10억 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10억 개 이상의 가정과 사업장이 있다. 모두들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점 에너지에 대한 그런 노력은 이미 보기 좋게 실패했다. 다행히 지구는 살아 숨쉬며 스스로 치유하는 생명체이므로 인류가 학대를 멈추기만 하면 경이롭게도 회복해 나갈 것이다. 우리 행성과 인류를 위한 이 원대한 목표 아래 함께 모인다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수천 년간 지속 가능할 새로운 지구 문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문들을 활짝 열어줄 최후의 조우를 하게 될 테니까. 때는 1947년 로스웰 UFO 추락 사건 당시 미 공군 간호 장교였던 마틸다 메겔로이는 추락 현장으로 가서 어떤 생존자든 치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녀는 추락한 비행 접시의 잔해뿐 아니라 이미 사망한 외계인 조종사들까지 볼 수 있었다. 비행 접시에 탑승했던 대원 중 의식이 깨어있던 외계인이 있었는데 다른 외계인과 외견상 비슷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메겔로이는 그 생존 외계인이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유일한 여자이자 무장하지 않은 자신에게 텔레파시로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부터 메겔로이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2개월간 외계인과의 인터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매 인터뷰 후 속기사가 필기본을 작성하였는데 그녀는 우연찮게 그 사본을 손에 넣게 되고 아무도 몰래 60여 년간 이 사본을 보관한다. 미국 정부는 국가 최고 기밀이라는 명목하에 이 사건의 명확한 진실을 숨겨왔지만 그녀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83살의 나이에 에어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외계인 파일럿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해주는 책, 외계인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마틸다 메겔로이는 외계인을 그녀라고 불렀다. 그 존재는 사실상 성적 구별이 없었고 어디에도 생식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태도나 행동 면에서 여성성이 더 강했다.
외견상으로 본 그녀의 몸은 작고 말랐으며 신장이 1m 정도였다. 3개의 손가락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기능을 갖춘 코나 입과 귀 같은 것이 없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선 조종사는 그런 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은 상당히 컸는데 그녀의 시각적 감각이 매우 날카롭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존재와 같이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몸은 산소나 물, 음식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에어럴은 몸을 살아서 기능하게 하는 그녀만의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텔레파시로 에어럴과 소통하긴 했으나 정확하고 빠른 이해를 위해서 에어럴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설득했다. 추락 현장에서 구조된 후 에어럴은 엄청난 양의 서적을 독파했는데 미국 전역에 있는 도서관의 거의 모든 책을 이곳으로 날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에어럴은 학습을 진행해가는 과정을 통해 모든 글자, 소리, 의미 전부를 이해했다. 비록 에어럴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메겔로이에게 영어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에어럴의 학문적인 수준은 이미 의과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메겔로이를 훨씬 능가했다. 1947년 7월 16일 오후의 일이었다. 에어럴은 읽고 있던 책의 마지막 장을 다 읽은 후 메겔로이에게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에어럴은 자신이 왜 지구에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고향 행성에서 상부의 지시로 뉴멕시코의 핵무기 폭발 실험을 조사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고 했다. 이 임무 수행 중에 우주선이 번개를 맞았고 그로 인해 추락했던 것이다. 우주선은 배우들이 무대 의상을 입는 것처럼 인형 몸을 입는 이즈비들이 조종한다. 인형 몸은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조종하고 작동시켜 사용하는 기계적 도구와 같다. 우주선은 각 승무원의 주파수에 맞춰서 제작되어 이즈비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나 생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에어럴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오페라 문명 소속의 탐험대 장교이자 파일럿이며 엔지니어였다. 그녀의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인데 도메인의 통치자들은 그들 세력을 지구에 노출시키기에 이해관계가 적당한 어떤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지구 원주민에게 취지나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메인에게 지구 근처의 소행성대는 아주 작지만 이 우주 지역에서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계 내에 주목받는 몇몇 소행성은 저중력 우주 정거장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에어럴은 지구를 감옥 행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옥 행성의 목적은 이즈비들을 영원히 지구에 가두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은하계 전 지역과 인근 은하계들,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 오리온과 같은 구제국에 속했던 행성들이 이즈비들을 지구에 버리고 있다고 한다. 지구에는 알 수 없는 종족들, 문명들과 행성적 환경에서 온 이즈비들도 있다. 이들 이즈비들은 아틀란타와 레무리아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오래전에 다른 항성계에서 온 지구 거주자들과 섞여버렸다. 아틀란타와 레무리아 문명은 현재의 수감 이즈비들이 도착하기 수천 년 전에 지구의 극이동으로 인한 쓰나미로 모두 사라졌다. 지구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행성이다. 지구는 무거운 중력을 가진 행성인데 이는 항해 목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조건이다. 에어럴이 오랜 비행 경험을 가진 유능한 파일럿임에도 불구하고 추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증명해준다. 지구는 문명이 정착하거나 영원히 안착할 곳으로는 부적합한데 이는 지구가 감옥 행성으로 이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지구는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기 쉬우며 행성의 자극이 2만 년의 주기로 격렬하게 이동한다. 이는 해일과 기후변화를 불러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행성의 대대적인 파괴의 원인이 된다. 지구 이즈비들은 생물학적 육체 안에서 영원히 영성을 박탈당한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만약 도메인이 지옥을 찾으러 우주 구석구석에 우주선을 보낸다면 그들이 찾은 지옥은 지구가 될 것이다. 한 존재에게 그의 본질인 영적 자각과 정체성과 능력, 기억을 깡그리 지우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지구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핵심 정보들은 빠뜨린 채 그 자리에 불합리한 신화와 유적들의 거대한 집성체를 제멋대로 끼워 넣은 것이다. 아무리 명석한 연구자라도 불완전한 전제, 쓸모없는 가설, 그리고 영원한 미스터리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 지구에 사는 개개의 이집이 모두는 다른 행성계에서 지구로 왔다. 지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원주민이 아니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네 의사들은 육체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치유할 목적으로 피를 뽑는 행위를 실제로 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많은 야만적인 행위들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과학자들이 저지른 많은 근본적인 실수들은 자연과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에너지와 지성의 원천으로서의 이즈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진화이론에서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는 원천은 존재하지 않고 무생물이나 화학적 혼합물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거나 우연적으로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물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진화이론이 옳다는 증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생물과 세포 조직에 생기를 부여하는 생명력의 원천으로서의 영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완벽한 무지가 서양 의학이 실패한 유일한 원인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인간의 생물학적 조직이 초기 유인원의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진화됐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구상에서 현대의 인간 육체가 진화해 왔다는 말을 뒷받침해 줄 어떤 물리적 증거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모두가 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설명입니다. 모든 이즈비는 신입니다. 이즈비가 물질적 대상에 깃들면 그때 이즈비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지구의 교과서가 가르치듯 우연히 무작위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이즈비들에게는 계급 제도가 있는데 도메인 지배층은 살을 가진 몸을 입지 않으며 가장 낮은 계급은 살을 가진 몸에 국한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우주 공간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창조와 생명을 타오르게 하는 영적 불꽃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거나 누락시키는 수준에 머무는 한 모든 지구과학은 여전히 무력하고 파괴적인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멸의 강력한 영적 자신을 자각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인류는 자멸하여 완전히 잊혀지는 그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당의 주문을 믿지 않듯이 근본적인 창조의 힘을 지배하기 위해 물리과학의 도그마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과학자들은 관찰하는 척하지만 그들은 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에는 창조의 근원을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존재의 경험에 대한 그 어떤 기억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창조와 존재의 본질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에 달린 렌즈와 물리적 우주의 측정 방법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의 향기나 버림받은 연인의 고통을 계량기로 파악할 수는 없지요. 신의 창조적 힘이나 능력에 대해 당신이 알게 될 모든 것은 불멸의 영적 존재인 당신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즈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우주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영과 마음에 관한 연구는 물리 우주 내에서 측정 불가능한 것들은 모두 무시하는 과학에 의해 금지당해 온 것이지요. 과학은 물질의 종교이며 물질을 숭배합니다. 과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창조된 것이 전부이고 창조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창조주가 전부이고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요. 과학과 종교는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의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주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구제국 감옥 시스템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든 당신이 당신 자신의 혼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감옥은 당신 마음의 그림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명의 진정한 천재는 다른 이즈비들이 그들의 기억을 회복하고 자기 실현과 자기 결정권을 되찾도록 해줄 수 있는 이즈비들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생존은 당신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무한의 세월 속에서 획득한 기술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도메인 원정대 소속 몇 명의 장교들이 그들의 근무의 시간에 독자적으로 지구의 과학기술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공식적인 임무를 계속하면서 이 일을 해낸 장교는 지구에서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편의상 이즈비라 지칭하는 불멸의 영적 존재들은 환영의 근원이자 창조주입니다. 이즈비들은 물질 우주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영원한 지금 속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이즈비는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이즈비들에게는 좋고 나쁘고 추하고 아름답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개별 이즈비의 견해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인간이 이즈비를 묘사한다고 하면 가장 근접한 표현이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신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현재 당신들 존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을 풀 효과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당신들이 처한 이 수감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감옥의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이 인류에게 남아있는 한 인류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빛이 차단된 곳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구 이즈비는 반복하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문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동안 살았던 이즈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즈비의 각각의 생 사이에 자신들이 살았던 생이 유일한 새로운 생인 것처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어떤 이즈비들은 다른 이즈비들보다 좀 더 최근에 지구로 수송되었습니다. 그 이즈비들은 기껏 몇백 년밖에 지구에 있지 않아서 지구의 앞선 문명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살았던 경험이 없어서 만약에 그들의 기억이 회복되더라도 여기서 살았던 이전의 삶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의 어떤 곳에서 살았던 기억은 해낼지도 모르지요. 메겔로이가 소통을 시도해도 그녀는 더 이상 반응이 없었다. 에어럴의 몸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에어럴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자 떠나기로 예정된 전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메겔로이에게 갑자기 에어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즈비로 온 에어럴이었다. 그녀는 여기 있지만 지구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며칠 전 정부 요원과 헌병들이 인터뷰룸으로 공격해왔을 때 그녀는 보메인의 그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했다. 에어럴은 지구 이즈비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하려면 내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수감자들이 그들 스스로 감옥을 나갈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약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돌파구가 조성되었지만 부처님이 가르친 본래의 가르침이나 방법들이 이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분실되거나 수정이 가해졌으며 부처님의 실용적인 가르침과 방법은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통제하여 자기 입속만 차리려는 사제들에 의해 기계적인 종교 의례들로 왜곡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녀에 의하면 대부분 지구 이즈비들은 선량하고 진정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능력 있는 예술가, 경영인, 사상가, 혁명가들이며 그들을 가둔 범죄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생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은 자신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마도 우리는 몸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의 영원한 미래 어디에선가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때는 1987년 6월 26일. 호주의 미셸 데마르케라는 군인 출신 농부는 타오라는 이름의 외계인을 만나 평행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9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아름다운 용모의 초인적인 외계인 타오의 행성 티아오바에 다녀왔던 것이다. 이 행성에서는 모든 외계인이 부처나 예수만큼 진화돼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구인들을 계몽하는 임무를 맡은 고차원의 외계인들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외계인들에 의하면 물질 문명은 반드시 영적 성숙을 위해 발전해야 하지만 지구에서는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지배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그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했지만 미셸에게는 그런 창작에 요구되는 풍부한 상상력이 애초에 없었다고 한다. 오늘은 고차원의 외계 행성에 다녀온 남자의 실제 경험담을 기술한 책 9일간의 우주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미셸은 자신의 몸이 아주 천천히 공중으로 들리는 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집이 발밑으로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괜찮아요, 미셸. 당신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꿈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요. 우리는 지금 호주에 있는데도 당신은 내게 나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지 않소.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어떤 여행을 하도록 선택됐어요. 극소수 지구인들만이 체험한 여행이죠. 당신은 지금 광속의 여러 배로 여행할 수 있는 장거리 우주선 안에 있어요. 당신은 내가 속한 우주로 갈 겁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세균 배양기나 다름없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만큼의 세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알약 2개를 줄 겁니다. 그걸 먹으면 3시간 동안은 우리들처럼 아스트랄체가 육체를 떠나서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레모 X3라고 하는 행성으로 가고 있어요. 지구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행성이에요. 우주선은 4만 미터 상공에 떠 있었고 지상 40에서 60미터 상공에 부양 중인 구체에서 멋진 영상들을 보내왔다. 미셸은 호수 연안의 일부 지역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 영상에서는 지구의 인간들과 똑같이 생긴 무리들이 보였다. 그들은 구체 쪽을 쳐다보며 손짓 등으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노인부터 아기까지 모두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가장 강해 보이는 남자들은 칼 같은 무기를 쥐고 있었다. 당신네 지구 시간으로 약 25만 년 전 지구상의 한 대륙에서 저들의 선조가 무리를 지어 살았어요. 이곳 행성에서 저들은 매우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150년 전쯤의 원자폭탄으로 스스로를 멸망시켰어요. 우리는 샘플을 수집하러 가끔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가끔 저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저 사람들은 우주선의 구체를 하느님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저들은 우리를 신으로 간주하죠. 마치 지구에서 인류의 선조들 중 일부가 우리를 신으로 여겼듯이 말이에요. 우주선은 여행을 계속했다. 미셸은 중앙 화면을 통해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중앙 화면의 아랫부분에는 빛의 띠가 보였다. 그것은 지구에서 반물질포라고 불리는 장치에 의해 생겨나는 폭발이에요. 우리의 우주선처럼 초광속으로 비행하는 물체는 아무리 작은 운석과 충돌해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특수한 방에 특정한 형태의 소립자들을 압축 저장하고 그것을 반물질포의 장전에 사용합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일종의 양성자 가속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135만 년 전 켄타우루스 성운의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정찰대를 파견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곳 주민들을 우주선에 태워 화성과 지구로 이주시킨다는 결정이었어요. 그들의 행성이 내부적으로 식어가고 있었고 500년 안에 거주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지능이 높고
고도로 진화된 인간들이었어요. 바로 흑인종이었지요. 그들은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800만 년간 살아왔어요. 황색 피부의 인종도 함께 살았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 황인종이 바로 지구에서 중국인이라고 불리는 종족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구조하고 도움을 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노력했지요. 하지만 우리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대규모 핵전쟁이 발발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흑인 150명, 황인 85명에 불과했어요. 우주의 법칙은 확고합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우리는 그 행성에 몇 쌍의 동물들이 다시 살게 하고 다양한 식물들을 다시 자라게 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발전하도록 꿈이나 텔레파시로 이끌었지요. 그런 식으로 전설이나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15만 년 뒤에는 고도의 문명이 생겨났어요. 다행히도 그들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바카라티니인들은 자기네 행성이 500년 안에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 방문지는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의 인간들은 기술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고도로 발달했었죠. 그러나 화성 역시 내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 5천년 뒤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결국 두 대의 이주민 우주선은 지구로 향했어요. 흑인종은 호주를 택했고 황인종은 오늘날의 미얀마 지역에 정착했어요. 그들의 우주선은 초광속으로 비행할 수 있었는데 약 50년에 걸쳐 이주민들을 각각 360만 명씩 지구로 실어 날랐어요. 그러다 황인종과 흑인종 사이에 육체적 결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로 탄생한 인종이 바로 아랍인입니다. 그 후 지구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잘 지냈죠. 지구에 정착한 이후 그들은 환생을 믿는 타키온이라는 종교 생활도 했어요. 하지만 종교는 우상 숭배로 변질됐고 성직자들은 일반 대중을 무지 속에 가둬놓으려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낮춤으로써 그들에 대한 지배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었죠. 인간의 의무는 그가 어느 행성에 살든 영적으로 발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국민을 거짓으로 이끌며 정신적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우주의 보편적인 근본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행성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세 개의 거대한 덩어리로 부서졌어요. 가장 작은 덩어리는 홍해 지역에 떨어졌고 두 개의 큰 덩어리들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위력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뉴기니, 일본, 남미 등 사실상 지구 전역에서 화산들이 폭발했죠. 지각 변동이 계속되면서 문명의 흔적을 완전히 없앴어요. 지구 축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홍수마저 일어났죠. 그 마지막 재앙으로 지구 문명의 모든 흔적이 파괴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해요. 그 임무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지구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구인의 일부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도와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차라리 뛰어난 작가나 기자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들은 지나치게 장식적인 문체를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가장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을 관찰해왔죠.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자신을 하느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말을 믿었나요? 하지만 지금은 수억 명이 믿고 있습니다. 신은 누구인가요? 신은 존재하나요? 태초에는 어둠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초월적 지성은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죠. 자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상상이 끝나자 성령은 그 엄청난 영역으로 우주의 4가지 힘을 순식간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들을 이용해 최초이자 가장 거대한 원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지구인들은 그것을 빅뱅이라고 불렀죠. 성령은 우주의 지배자이자 창조자입니다. 성령의 그 첫 번째 힘을 원자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성령은 두 번째 힘을 이용해 최초의 생명체들과 많은 식물들을 상상했습니다. 이 두 번째 힘을 나노주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태초부터 성령은 특별한 생명체를 통해 감정을 느끼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상상한 거죠. 이때 이용한 세 번째 힘을 난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어요. 지구상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또 혈액의 결정체가 지문처럼 사람마다 독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액의 고유한 진동 때문입니다. 이런 진동은 물질적인 육체보다는 유체의 특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셸은 네 번째 힘의 본질에 관해 타오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드디어 티아오바에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는 빛깔이 사물의 내부에서 발산돼 나온다는 인상을 자주 받았다. 미셸은 티아오바에서 목격한 색깔들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다. 그들은 어떤 섬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건물들은 투명했고 출입구와 창문이 없었다. 이 건물은 특수한 자기장 덕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힘과 창조물들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복제했어요. 인간이든 광물이든 모든 존재는 주변에 어떤 에너지 장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인체는 에테르장과 오로라에 둘러싸여 있죠. 이곳에는 고도로 진화한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우주선에 있던 나머지 승무원들은 우주선 유니폼 대신에 아랍인 스타일의 길다란 의상을 걸치고 다시 나타났는데 옷의 색깔이 반짝이고 있었다. 건물의 중심부에는 7개의 좌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토록 빛나는 존재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중 가운데 있던 인물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더니 미셸에게 다가왔다. 더욱이 그들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다. 지구에서 기술 발달이 시작된 지 14,500년이 됐습니다. 기술 발달은 지난 15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루어졌죠. 이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지구상의 인류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해로운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물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지요. 태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전능한 힘으로 행성, 태양, 식물, 동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 그분은 자기 영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힘을 불렀습니다. 타오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힘이지요. 그 힘은 오로지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상상한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성령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체 속에 집어넣었죠. 그것이 바로 성기체입니다. 성기체는 인간 본질의 9분의 1을 형성하고 동시에 초월자의 9분의 1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다른 8명의 인간들과 동일한 초월 자아를 공유합니다. 이런 구성 단계는 근원까지 계속됩니다. 인간은 대뇌의 통로를 통해 항상 자신의 초월 자아와 교신합니다. 초월 자아는 밤낮으로 당신을 지켜보면서 사고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초월 자아는 성기체를 불러들여 지시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악몽으로 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정상인의 성기체는 육체가 평생 체험하는 모든 감각을 초월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감각 정보는 9단계 초월자의 방대한 여과장치를 통과해 성령을 둘러싼 에테르의 바다에 도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성기체가 영적인 감각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영적인 이해력도 커집니다. 지구 시간으로 500에서 1000년이 흐르고 나면 초월자아는 더 이상 여과할 것이 없어집니다. 당신의 성기체에 구현된 초월자아는 영적으로 매우 진보된 상태입니다. 우주에는 존재의 레벨이 영적으로 9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티아오바는 가장 높은 단계의 행성입니다. 지구는 첫째 레벨의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유치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레벨의 행성은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레벨의 행성에서는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그 이후 6에서 9번째 단계에서는 성기체만 고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그런 발전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성기체는 육체 속에 거하면서 다양한 전생에서 획득한 지식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행성 지구는 슬픔의 행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물주가 맡긴 생태계를 보존하기보다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티아오바인들이 지구에서 인간들과 섞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기체는 육체 안에 존재하거나 초월자아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인간의 성기체는 판단을 왜곡하는 거짓 느낌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기체의 회복에는 여러 번의 생애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이웃의 우정을 필요로 합니다. 지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구에 파견한 예수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듯이요. 예수와 관련한 설명은 미셸이 그동안 들은 설명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다. 대다수의 기성 종교는 사랑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를 위해 공포감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예컨대 과거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윤회 개념을 삭제하고 사탄 개념을 포함시켰다. 인간은 육신의 삶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는 영적인 존재이며 육체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영적인 발달이다. 이때의 학습 도구가 자유의지이며 영적인 진화를 이루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애에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미셸은 육체 수준에서는 티아오바에 9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고 했다. 10일째 되는 날에는 육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여기에서 죽는다면 나의 성기체가 이곳에 머물다가 티아오바인의 아기로 환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지구에서의 시간을 끝내지 못했다면 죽는다 해도 다시 지구에서 환생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죽는다 해도 때가 됐으면 당신의 성기체가 다른 좀 더 진화한 행성에서 육신의 형태로 환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발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완벽한 존재이므로 아무리 작은 불완전성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한 성령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원에 다가가려 노력할수록 어려움은 커집니다. 미셸, 당신은 지구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숙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숙후란 여러 행성이나 범주에서 81명의 인간 육체 속에서 살아온 성기체를 의미합니다. 숫자 9는 우주의 수입니다. 당신의 성기체는 9개의 생애를 9차례 살아왔고 그래서 대윤회 주기들 중 하나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들은 훨씬 더 적게 살아요. 어느 생애에서는 거지였다가 다른 생에서는 여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이지요. 당신의 성기체가 다른 육신을 취하는 목적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월자아를 위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학자들에 의해 쓰였는데 사실과 전설이 뒤섞이면서 왜곡됐어요. 구약 성경의 아담은 결코 지구 최초의 인간이 아닙니다. 또 이브라는 한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게 아니라
레비아와 디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거느렸지요. 유대 민족은 이 세 사람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유대 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름답게 꾸며낸 작품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어요. 내가 과거형을 쓴 까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차례 회의에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크게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이에요. 당시 우리는 우주선을 보냈고 우리들 중 한 명이 실제로 처녀였던 마리아 앞에 나타나 임신을 예고했지요. 마리아가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의 배아가 그녀 몸속에 이식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탄생 과정의 이적들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진정한 메시아임을 입증했어요. 그러나 아기로 태어날 때 성기체가 전생의 지식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성기체는 신생아로 환생하면서 망각의 강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전생의 지식은 지워집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생애를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미리 본 행위는 육체 속에 깃든 성기체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를 소생시키러 갔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돌문을 치우고 그를 근처에 대기 중이던 우주선으로 신속히 데려가 살려냈습니다. 그 후 적절한 시점에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불멸성을 드러내고 사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조물주에 속하며 신성의 일부를 지녔음을 설파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을 부활시켰습니다. 몸소 노력해 깨달음을 얻은 지구인이었던 부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구에 돌아가 체험담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당장에 증거를 요구할 겁니다. 지구인들에게 종교는 진정한 재앙입니다. 이제 지구에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구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심각합니다. 다가오는 재앙으로 지구 전체가 파멸될 것입니다. 티아오바 행성의 위치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미 초대 인디언들은 이 성단을 자기 조상의 고향이라고 불러왔다. 또 페루 잉카 제국 이전 사람들의 신화에는 플레이아데스 별에서 찾아온 신들에 관한 얘기가 있다고 한다. 티아오바인들은 원한다면 수백만 년도 산다. 그러면서도 늘 젊은 모습이고 항상 즐거운 모습이었다. 타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위대한 성전은 마음속에 있다. 인간이 명상과 정신집중으로 자신의 초월자라는 중개인을 통해 어느 때라도 조물주와 교신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다. 포톤벨트라는 책의 저자 쉘튼 나이들은 미국의 저명한 UFO 메신저이자 채널러이다. 그는 시리우스의 은하 인간인 와슈타로부터 지구인들에게 곧 일어날 놀라운 일에 관한 정보를 전해받았다. 시리우스인들과의 만남이 처음 시작된 것은 저자가 9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의 여동생과 함께 유체이탈 경험의 형식과 실제의 육체적 경험으로 시리우스인들의 우주선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리우스인들은 수년 동안 마술적으로 보이는 진보된 과학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은하계 형성에 관한 발상들을 설명했는데 그것들은 지구인의 우주론을 완전히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시리우스인들이 지구 인류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이유는 광자대라고 불리는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곧 태양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이다. 이 시기는 우주의 최대 팽창 시기와 일치한다. 그들에 의하면 광자대는 인간의 DNA 구조와 차크라 체계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줄 촉매가 될 것이며 인간이 완전한 의식을 되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태양계와 광자대는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시리우스인들에 의하면 광자대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은 일종의
지구 학교 졸업 시험이라고 한다. 과연 지구가 광자대의 영향권에 진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인류는 무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시리우스인들이 전하는 지구와 인류의 충격적인 미래를 경고한 책 포톤벨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18세기 초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 경에 의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인공위성을 통한 관찰로 처음 광자대가 발견되었다. 시리우스의 은하 인간인 와슈타에 의하면 광자대가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인간의 의식은 어둠 속에 있으며 가장 근접할 때 인류는 의식의 자각으로 일컬어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광자빛의 소립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전자와 전자 간의 충돌의 결과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순간적인 충돌은 두 소립자가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며 충돌의 결과 생기는 질량이 바로 광자, 즉 빛의 소립자로 인식되는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다. 하나의 반입자와 하나의 소립자 간의 충돌에서 생기는 이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장차 지구의 에너지 필수품의 주요 원천이 될 것이다. 광자대의 에너지는 영적인 속성이 있으나 물리적인 변화도 유도한다. 21세기에 지구가 광자대에 접근하면 처음에 영지대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때는 태양과 별들마저 시야에서 사라져버려 완전한 암흑 세계가 된다. 인간의 유전자가 파괴되거나 혁신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체의 DNA 구조는 물론이고 7개의 차크라도 13개로 바뀌게 된다. 이 변화는 약 3일간의 완전한 암흑을 포함해서 대체로 5에서 6일이 걸린다. 2일 차에는 태양이 가려지면서 차가워지고 지구 기온은 빙하시대로 떨어지게 된다. 3에서 4일 차에는 대기권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하늘의 별이 다시 나타난다. 5에서 6일 차에는 지구가 광자대의 중심부로 옮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끊임없는 낮 기간을 겪게 된다. 지구 기온은 다시 따뜻해지며 여기서 살아남은 인류는 뛰어난 영능력과 염력 등을 발휘할 수 있다. 영지대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경계선은 광자대 전체를 빙 둘러싸고 있다. 사실 이 영지대는 엄청나게 압축된 에너지 구역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여러 자장이 굉장히 촘촘히 서로 이어져 있어 그 어떤 3차원의 자장도 변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의 자장이 새로운 차원의 자기작용으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광자대 진입과 더불어 지구의 전장과 자장과 중력장의 변화를 예상해야만 한다. 지구의 대기권이 압축되고 모든 물질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핵물질이야말로 인류에게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변화가 지금 태양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구의 자장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0점에 가깝다. 지구의 이러한 변화는 바로 광자대에 의해서 태양계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구가 광자대 안에 들어가면 지구의 모든 기존의 전기장치물은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 영지대에 접근할 때 예상되는 또 하나의 사태는 지구의 대기권과 지표에 가해지는 압력의 증가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잦은 지진 활동의 증가로 관찰되듯이 이런 국면 역시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오존층의 구멍이 뚫린 사건은 부분적으로 다가오는 광자대에 의해서 야기된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의 징조가 된다. 지구의 전장과 자장의 붕괴가 발생할 때는 지구상의 모든 원자도 바뀌게 된다. 사람들의 몸의 원자들은 일부 수정되어 에테르화된 새로운 몸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인간을 억제하고 있던 의식의 장애막이 제거될 것이다. 이런 모든 현상이 일어난 뒤에 인간은 더 이상 제한된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즉, 인간은 5차원으로 귀가하는 과정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 광자 에너지는 인간의 신체의 에너지 이용에 최대한도의 능률성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집과 산업체에 활기를 돋우는 데에도 이용될 것이다. 지구는 비로소 광자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다. 시리우스의 은하 인간인 와슈타는 이런 말을 했다. 지구의 여러 정부는 사람들이 발견한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은폐 때문에 광자대의 진정한 원인과 성질에 관해서 정보를 받은 사람들 간에 대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광자대는 26,000년의 주기로 접근하며 인류의 지난번 광자대 경험은 약 25,000년 전에 레무리아 대륙이 파괴될 무렵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3차원과 4차원의 현실 세계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차원의 시공간 포탈로 큰 통로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빛의 에너지이며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전체 문명을 도와서 은하적인 다음 차원의 문명으로 올라가게 하고자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광자대가 접근하면 지구인들 중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도울 것이며 다른 차원의 위대한 영적 봉사자들과 함께 지구의 둘레에 보호 에너지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막대한 연합 노력이 지진 활동의 양을 최소한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홀로그램 안에서 여러분은 현실 세계에서의 무변화와 전환을 서서히 겪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인들의 의식이 끌어올려짐에 따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구인과 접촉하는 시기가 선택될 겁니다. 공개적인 첫 접촉을 우리는 20세기 말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21세기 초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인간 수명은 평균 900세였다. 와슈타에 의하면 노아를 가져오는 지구의 대기권 안의 고도의 방사선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과거에 있었던 파멸적 사건들에 의해서 대기권이 찢어졌을 때 야기되었다. 이 방사선 때문에 인체 내의 흉선은 유년 시절에 급속히 퇴화하여 거의 사람의 심장만한 크기의 기관이었던 것이 작은 완두콩 크기의 기관으로 오그라들었다. 광자대는 은하계의 후광이라고 불려진다. 깨달은 자의 머리 위에 있는 후광이 주변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광자대의 도래 후 새로운 인체가 은하형으로 발전하게 되면 흉선은 심장의 약 3분의 1의 크기로만 오그라들 것이다. 따라서 온갖 종류의 질병과 관련된 어려움을 인체가 물리치는 능력은 극히 높아질 것이고 노화가 거의 생기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반에테르 신체가 됨으로써 과거 시대에 사망한 자들의 영혼과 완전한 소통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구인들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지구에 파견된 은하 인간들이다. 그들은 기본적 외관에서 지구 인간과 매우 흡사한 은하 인간들이며 지구를 단지 관찰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마치 어떤 종이 제대로 진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종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말이다. 여러분이 막연히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의해서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실제로 끝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천지창조의 6번째 주기에 속하며 그것은 약 500억 년에서 1천억 년 동안 존속합니다. 약 500억 년 전에 최고 창조력의 지휘하에 시간주제신들에 의해서 우주의 물질계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란 자연계의 삼라만상을 가능케 만드는 창시자의 맥박입니다. 이번의 천지창조는 시간의 시작부터 계속되어 온 잇따른 6번의 천지창조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고 창조력이 처음으로 물질계 창조를 시작했을 때 시간주제신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물질계 창조를 관리하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주제신들은 무수한 차원에 존재하며 그들의 업무는 하느님의 올바른 행동에 따라 물질계 창조를 조절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시간주제신들은 최고 창조력의 계획에 따라 3차원 은하계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모든 영적 체계는 1차원부터 8차원까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8차원을 넘게 되면 그 다음은 하느님의 본질에 관련이 있는 다수의 고등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7차원부터는 지구과학과 물리학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온갖 동물, 식물, 암석, 물, 하늘 등은 생명의 에너지와 의식을 그들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만물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있으며 인류는 현대의 과학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과학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들 간에 존재하는 오묘한 관계를 설명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보호자 집단으로 임명된 주요한 두 개의 동물의 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구의 기본적 보호자의 임무를 맡고 있는 고래과 동물들입니다. 두 번째 임명된 보호자는 원래 다른 태양계들로부터 지구의 현재 위치로 이주해왔던 지구인이란 종입니다. 보호자의 활동은 가이아 여신의 역할에 이바지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행성은 이제 회춘과 새로운 황금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은하연합이 지구에 도착한 목적은 지구 인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다. 명상과 협동은 인류를 위한 적극적 결과를 낳는 데 필수적이다. 인류는 단순히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넘어서 명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남는다는 생각에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은 위대한 우주적 연극의 일부분이며 이 우주적 연극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리우스의 체제는 6개의 시족을 갖고 있고 안드로메다의 체제는 12개의 시족이 있는데 시족 제도는 초기 검은 고자리, 인간의 문명권들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족 제도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새로운 환생을 위해서 개인이 선택하는 기본적 봉사나 과업을 규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성장과 봉사 둘 다 허용하는 귀중한 기회를 누릴 길을 선택함으로써 누구든지 다시 환생할 필요가 없이 영적으로 빨리 전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마련이다. 이 성공적 성장은 그의 존재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데 시리우스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존재를 은하신령이라고 부른다. 은하신령이란 자연계에 환생할 필요가 없거나 순환을 초월한 경지에 도달한 존재이다. 인과응보의 업보에 따라 누군가가 어떤 삶의 임무를 맡게 되든 시족은 여러분을 돕는다. 한 시족 전체에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다. 여성의 몸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영혼은 특정한 시족의 구성원들의 지원을 받는 생애를 택함으로써 영혼은 영적 성장면에서 전진할 수 있다. 원래 다른 태양계들 출신의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지구상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 있다. 현재 지구는 3차원에서 5차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지구인들은 3차원 단계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의식의 문명권에서 일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가질 것이다. 지구인은 외계인 인류 중에 많은 존재들이 성취했었던 것처럼 3차원의 위대한 정복을 이룩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지구가 우주의 한 부분에 있는 광자대의 그물망에 걸리게 되면 인류의 모든 카르마가 정리된다. 사람들이 광자대를 통과할 때는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쇼크를 느끼게 된다. 광자대는 사람의 손과 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광자대의 주파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을 지닌 사람이나 저급한 생각의 틀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주파수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광자대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몇 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광자대의 진입과 함께 지구의 극이동이 급작스레 진행될 것이다. 지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화산 폭발과 지진, 지구의 극이동은 과학자들과 예언가들에 의해 모두 예측된 것이었다. 인류는 비록 지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 불과하지만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신속히 박사가 되어 모든 은하 문명권이 배워야 하는 교훈들을 우리 은하계의 많은 문명권에게 가르칠 것이다. 은하연합은 지구인들을 보다 높은 의식으로 전환시키고 시달리고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증가된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 지구인들은 은하계 전역에 퍼져 있는 다른 은하 인간들과의 관계를 되찾을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27년 동안 사후세계에 다녀온 천재 과학자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태양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들은 전부 지구와 같다. 태양계 이외에도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행성에는 주민이 살고 있다. 1981년에 한국에 왔던 미국의 프랭크 스트렌지스 박사는 금성인 벨리안트 도르의 존재를 우리나라에 알리고 갔다.
스트렌지스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그 금성인이 한국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이므로 이곳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UFO와 우주법칙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지 아담스키는 많은 수의 우주인이 각 은하계로부터 지구로 와서 지구인으로 태어나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아담스키는 금성인과 토성인의 안내로 직접 UFO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우주인이 UFO를 타고 지구에 나타나는 이유는 3차 세계대전과 지구 극이동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오늘은 실제 우주인을 만난 남자의 충격적인 일화를 담은 책 UFO와 우주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1953년 2월 18일. UFO 연구가로 유명한 조지 아담스키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 묵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저녁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남자가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아담스키는 즉각 그들이 지구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담스키에게 함께 어디로 가자고 했고, 아담스키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따라 나섰다. 그들은 아담스키를 검은색 폰티악 세단에 태우고 시외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운전을 하던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완벽하게 영어로 말했다. 이분은 당신들이 화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으로부터 왔고, 저는 토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야기를 건 사람은 당신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인이 연락원이라고 부르는 신분을 가지고 수년간 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 속에 뒤섞여 있지만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아담스키, 당신도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가 세상의 비웃음과 비판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략 1시간 반쯤 달린 후 빛나는 작은 원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아담스키가 처음으로 접촉했던 금성인인 오호손이었다. 오호손은 몸을 훌쩍 날려 원반에 탄 후에 아담스키에게도 타라고 손짓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수송선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지구의 비행기가 항공모함 갑판에 착륙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우주선은 기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다. 금성에서 온 여인 카르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같은 우주선은 수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성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토성, 그 밖의 행성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우주세계의 사람들은 모두가 매우 우호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성을 찾아가면 언제나 환영해 주지요. 지구의 인간만은 예외입니다. 아주 옛날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음향과 파동에 관한 우주적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현대 문명에서는 완전히 상실되었죠. 아담스키와 대화를 나누던 우주인들은 커다란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우주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고 있다고 했다.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형태를 지닌 것은 모두 무형의 궁극물질에서 존재로 이르게 마련이다. 거기에는 처음도 끝도 있을 수 없다. 우주 안의 수많은 행성에는 우리와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인류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아직도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별도 있다. 우주를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것은 행성이나 인간뿐만 아니라 온갖 생명체 안에 잠재하는 여러 법칙을 몸에 익힌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행성 간의 거리는 지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인들은 우주여행에 무거운 헬멧과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인간의 신체는 어느 행성에서나 적응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태양계에서 지구를 빼놓은 모든 행성의 주민은 우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생명과 우주에 대한 그대들의 이해는 매우 빈약한 것이다. 먼저 그대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할 일은 다른 행성들의 주민들도 근본적으로는 지구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세계에서도 삶의 목적은 그대들과 같다.
모든 행성의 인류는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다. 지구의 학교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생명 진화의 과정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인들은 시간이라는 것에 너무 묶여 있다. 우리의 우주선은 지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날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기계적 조작으로 인력을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의 간섭이나 저항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지구인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주적인 대생명을 안고서 사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결코 우주인의 짝이 될 수 없다. 지구인이 대규모로 우주선을 타고 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창조주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인은 아직 말로만 알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이다. 그대가 지금 알고 있는 교훈만이라도 실행한다면 지구인들은 서로 죽이기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구 전체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결과는 3차 세계대전의 씨를 뿌리고 키우는 구실밖에 하지 못했음을 지구인들은 이미 깨닫고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작별의 손짓을 하고 나서 우주인 성자는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이때 화성인인 파아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상념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 우리는 육체로 지구를 방문하는 일 말고도 지구인들이 현재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몇몇 정부 정치인들은 이미 우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염원이라는 것은 라디오와 똑같아서 어떤 일정한 파장을 타고 수신되거나 전달됩니다. 당신은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관찰했고 당신이 텔레파시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와서 살고 있는 우주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선사시대부터 쭉 있었지요. 지구인을 구하기 위해 지구에서 태어나도록 파견된 사람은 예수를 빼놓고도 많지만 예수가 책형을 당한 뒤로는 지구상에 태어나기보다는 본인에게도 가장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채 지구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지원자를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인들 사이에 어울려서 지구인의 말과 생활 양식 등을 배우고 있지요. 지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그들 자신들이 파괴한 많은 문명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당신네들을 위협하고 있는 파멸은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인이 인간의 신성을 얼마나 감쪽같이 잊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인은 단지 습관의 노예에 지나지 않지요.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지가 지구인들을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우주의 일부인데 말이지요. 우리의 우주선도 이따금 고장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면 우주선을 버립니다. 그러면 선체는 녹아서 우주의 기본 원소로 돌아가게 되지요. 만일에 이러한 사고가 행성 가까이에서 발생했을 때는 추락하는 수도 있지요. 그러면 타고 있던 인원은 모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 법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 법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육체를 고의로 파괴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아담스키는 40대 초반쯤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남자 성자를 만났다. 만물의 성스러운 창조주는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창조물은 신의 현신이며 동시에 창조주의 예지에 의한 상념의 표현입니다.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물은 자기의 목적을 표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달으면 온갖 현신은 광대한 화원에 핀 아름다운 꽃처럼 눈에 비칠 것입니다.
거기서는 가지각색의 꽃이 만발하면서도 전체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꽃이든 다른 꽃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은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빈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공포심을 몸에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정찰 원반은 모선에서 충전이 되어 지구로 돌아갈 채비를 다 끝내고 있었다. 아담스키는 불가능으로 보일 만큼 짧은 시간에 지구로 돌아왔다. 차가 호텔 앞에 이르자 파하코는 아담스키의 손을 만지면서 다시 또 만나자고 했다. 때는 1953년 9월 8일. 다른 행성의 친구에게서 전해오는 텔레파시 통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또렷해져 왔다. 아담스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또다시 파하콘과 라미오를 만났고 그들은 곧바로 우주선에 올랐다. 우리가 다시 당신에게 온 까닭은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중에서 가장 늦게 인간의 생명 유지가 가능한 단계에 이른 별이었습니다. 지구 최초의 주민은 다른 행성에서 데려와진 것입니다. 지구에 이주했던 주민들은 몇 세기도 가지 않아 이 천체의 생존 조건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물을 우주선에 싣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가고 말았습니다. 우주의 개척단이 떠나간 뒤 곧 갖가지 천재지변이 지구 표면에 일어났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육지도 있고 바다에서 솟아오른 육지도 있었지요. 수많은 행성의 지도자들은 범죄자를 추방하는 장소로 지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을 멸종시킬 수도 구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가는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들을 지구로 보낸 뒤로 오랫동안 우리 우주에는 자주 그들을 찾아 될 수 있는 데까지 돕거나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기적 지배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노력도 힘이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전생의 법칙이라는 말을 잘못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뜻은 지구인 중 개인이 무명을 초월해서 보다 높은 삶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다른 별로의 전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인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배운 교훈을 나날이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조각가입니다. 인간의 육체에 모습을 주고 그 모습에 아름다움과 추함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인간의 관념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담스키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만일에 그들이 식량 때문에 살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미오는 이렇게 답변했다. 만약 당신이 사과를 먹으면 사과는 그대의 일부가 됨으로써 당신과 더불어 한층 더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멸종시키거나 착취할 목적으로 살생을 하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이 원리에는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는 인간에게 식용이 됨으로써 도리어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분리란 없습니다. 지구의 지축이 점점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주기가 한번 돌아서 지구가 완전히 기울게 되면 현재 바다 밑에 있는 육지의 대부분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지구의 극이동이야말로 우리가 지구를 관찰하는 주된 목적이지요. 지축이 기울면 다른 행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반드시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구는 지금 일종의 새 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이것에 대해 황금시대 또는 보병궁 시대라 부르고 있죠. 금성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주시대로 다가서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구의 성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각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상에서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지구인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